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아내와 함께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은 번듯한 사무실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술술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 꽤나 힘들게 살았었죠. 다들 제 과거를 얘기하면 엄청 놀랍니다. 소년 가장이었냐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이틀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부모님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외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와 사별을 하셨습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어머니가 성인이 될 즈음부터는 큰 길에서 만두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이 줄을 지어 사 먹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동네 맛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알뜰한 성격 덕에 할머니는 돈을 많이 모으셨던 일명 알부자로 유명하셨습니다. 작지만 할머니 명의의 주택이 하나 있었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계셨었죠. 그 밑에서 외동으로 자란 어머니는 세상 고생 하나 안 해본 공주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고생을 시키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맨날 공주처럼 예쁘게 원피스나 치마만 입히고 혼도 한 번 안 내고 엄청 곱게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고 졸업하고서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여자들의 월급이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쁘게 파마도 하시고 옷도 굉장히 멋지게 입고 다니셨죠. 어머니는 동네 지나다니면 다 한 번씩 뒤돌아볼 만큼 멋쟁이셨답니다.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할머니 앞에 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답니다. 어머니보다 10살 많은 남자였는데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도 생김새가 영 별로더랍니다. 건들건들거리고 불량해 보였다더라고요. 겉멋만 들어서 눈만 부리부리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할머니는 어머니를 말렸답니다. 너 저런 놈하고 결혼하면 인생 바로 종치는 거요. 어디서 저런 시건방진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 엄마, 왜 그래? 우리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어머니의 고집은 굉장했답니다. 더 반대하면 집이라도 나갈 기세였죠. 결국 할머니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키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치렀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고 해펐답니다. 물려받은 만화방은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맨날 놀러다니면서 돈만 썼더랬죠. 결혼한 지 2달 만에 생긴 아기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참고 또 참으셨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할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참다 못한 할머니가 나섰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엄청 내셨대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자 아버지의 본가까지 가서 화를 내셨답니다. 이 서방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집 아들 귀한 것만큼 나도 내 자식 귀합니다. 배가 산만큼 불러서 몸고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고생 시키는 게 가장이랍디까? 이건 아니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좀 차렸고 만화방을 잘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불성실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분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100일도 안 되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며 저를 키우기 시작하셨죠. 할머니와 같이 만두가게에서 일을 하셨대요.
저를 등에 업고 일을 하시던 사진도 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할머니와 살던 저는 쑥쑥 커서 말도 좀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폐암 말기입니다. 서둘러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폐암 말기라뇨. 어머니가 그때 엄청 많이 우셨다더라고요. 어린 저 두고 어떻게 가냐면서요. 어머니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사 선생님 말대로 서둘러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게 되게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말해주시기를 어머니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살도 엄청 빠지시고 머리카락도 너무 많이 빠져서 다 밀고 모자 쓰고 다니시고 그렇게 멋쟁이셨던 어머니가 더 이상 외모에 신경을 안 쓰게 되시고 그러면서 엄청 우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호전되지가 않았고 방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고 제가 7살의 나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께 그랬다더군요. 이 정도면 아주 많이 버틴 거라고요. 아마 어린 아들이 있어서 오래 버틴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만 남게 되었고 할머니가 참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집에서 만두를 빚으셨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뜨끈한 만둣국을 끓여주셨고 저를 유치원에 보내고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어릴 때 만둣국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시다가 제가 유치원 끝나는 시간이 되면 저를 데리고 가게로 다시 가셨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혼자 TV도 보고 찰흙도 가지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장사를 계속하셨죠. 그렇게 3년을 만둣가게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손맛도 좋으시고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시니까 손님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도 많았고 그 근방에서 할머니 만둣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니까 반 애들도 다 저희 할머니 가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할머니 만둣가게가 있던 건물 주인이 그랬습니다. 어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쵸, 할머니? 그러니까 세를 이렇게 싸게 받았지. 그런데 이제 나도 힘들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세 좀 올릴게요. 많이는 아니고. 계약서 다시 써요, 우리. 2배를 올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새로운 월세 계약서 보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만두 장사에서 얼마나 번다고 월세를 2배나 올리나요? 이건 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혹했죠. 그래도 장사를 포기하면 할머니랑 저랑 쫄쫄 굶어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월세를 2배로 내면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일을 했는데 이 건물주가 또 월세를 올린다지 뭡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아주 한 푼이라도 더 빼먹고 싶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또 월세를 올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했고 결국 만두 가격을 올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만두 가격은 절대 안 올리셨거든요. 손님들하고 약속이라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두를 파셨죠. 그런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끝내 만두 가격을 올리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발길이 끊기더라고요.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도 안 보이고 저희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지만 점점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었고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10년을 넘게 자리를 지킨 만두가게가 문을 닫을 때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분명 엄청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할머니 만두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덩달아 저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떠드는 학교 애들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죠. 야, 이동식, 너네 할머니 가게 망했다며? 그러게, 만두를 왜 그렇게 비싸게 파냐? 그래서 망한 거지? 맞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랬어. 너 이제 어쩌냐? 너 부모님도 없잖아. 너네 집 이제 거지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엔 저를 놀리는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놓여진 제 현실이 너무 초라해서 용기도 안 났고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숨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멋대로 말을 지어내면서 저를 비난하기 바빴고 점점 그들 세계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친구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 친구를 사귀고 싶고 너무 심심하고 속상했지만 할머니한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고 속상한 메일을 보내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만두가게 문을 닫은 뒤 일자리를 알아보려 메일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연세가 60이 넘으셨었거든요. 식당 사장님들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누가 할머니를 써주겠습니까? 할머니는 장사하면서 친해진 시장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하루에 몇천 원이라는 푼돈을 벌어오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는 어림도 없었죠. 결국 할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달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가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불행한 처지였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줍기 시작하신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던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공병을 모으셨습니다. 버리는 이불이나 옷 등을 모으기도 하셨고요.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버시는 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선배들이 입다가 기부하고 간 거 받아서 입고 다녔습니다. 사이즈도 없어서 셔츠랑 바지는 크고 자켓은 작고 그랬죠. 자켓 팔 부분이랑 바지 무릎 부분은 다 해져서 번들번들한 걸 1학년 때부터 입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잘 보일 사람도 없고 교복 잘 갖춰 입는다고 한들 누가 관심 주는 것도 아니니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준비물 살 돈 없는 건 좀 슬프더라고요. 다음 시간 금요일이지? 다음 시간엔 물감 준비해와라. 팔레트랑 물통, 붓까지 다 챙겨와야 하는 거 알지? 이번 수행평가는 수채화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와야 해. 수업 준비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준비물 살 돈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혼났습니다. 그런데 회초리 맞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 가져오고 싶어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선생님이 학교 비품으로 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혹시 학교에 남는 물감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제가 미술실 청소도 하고 수행평가 모으는 거랑 또 아무튼 제가 다 할게요.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남한테 빌고 사정사정하는 게 몸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고 제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 아시니까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절대로 안 봐주는 선생님도 있었죠. 그럼 하는 수 없이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밤 늦게까지 폐지를 주어야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가 고생하시는데 마음 편한 손주가 어디 있겠나요? 15살 때부터는 하교하면서도 저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하굣길에 일부러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폐지 주워다가 집에 가져가곤 했죠. 동네에 있던 아파트에 가면 폐지가 엄청 많았는데
저를 딱하게 여기신 경비 아저씨가 폐지 다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셔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파트 폐지를 다 고물상으로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중학교 애들을 마주치기도 했었죠. 어? 쟤 이동식 아니야? 그게 누군데? 작년에 우리랑 같은 반이었던 애 있잖아. 쟤 왜 폐지를 나르냐? 아, 쟤 가난하잖아. 부모도 없어. 아, 진짜? 거지야? 저를 조롱하는 애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실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에 100원어치의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다 생각하면서 그저 열심히 패지만 나를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날만을 상상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안 들고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요. 그러다가 수학 선생님이 자기의 과거를 말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학 선생님을 비롯한 3남매가 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모두 다 잘 산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공부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다른 애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제겐 그 말이 한 줄기 희망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살 때부터 제대로 마음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면서 좋은 성적 유지하려고 집에서 혼자 예습하고 복습하며 꽤나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았는데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폐지를 더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문제집 하나에 보통 10,000원 안팎이었습니다. 그 돈 벌려면 할머니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3회를 채워야 하는 양이었죠. 그래서 문제집 사려고 폐지를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수학 문제집 하나 사고 또 열심히 폐지 주어서 영어 문제집 하나 사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들보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었죠. 그때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저는 지금도 책도 되게 빨리 읽고 문제도 항상 엄청 빨리 풉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는 좋기만 한 버릇은 아니네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니까 1학년 2학기쯤 되니 성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계속 폐지를 주우면서 문제집비도 벌고 학교 준비물 값도 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 남자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이번에 운동화 새로 샀어?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엄마가 사줬어? 완전 부럽다. 우리 엄마가 사줬겠냐? 내가 샀지. 네가? 어떻게? 너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용돈 모아서 이걸 어떻게 사냐? 나 요즘 아르바이트 하잖아. 2달 열심히 일해서 산 거야. 아, 맞다. 너 요즘 치킨집에서 일하지? 아, 나도 알바나 할까? 주말에라도 해야 하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만 15세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저도 폐지 줍는 것 대신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겠나요? 어쩌면 제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버는 소년 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늦은 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주 5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4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힘들면 어쩌나,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월급도 정해진 날에 잘 챙겨주시고 저녁도 PC방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시는 정말 좋은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PC방이 많이 나쁘지 않아서 할 일 다 마치고
3, 40분 정도는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PC방에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서부터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자 싶었고, 그렇게 햄버거 가게에서 주말마다 아침에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서 다 끝나고 집 가서 점심 먹고 공부하면 딱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공부하면서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공부에 크게 방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이 생활비로 쓰이는 게 너무 뿌듯했고요. 문제집도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다니셨지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진 않으셨죠. 그렇게 1년 반을 소년 가장으로 생활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중반쯤 되니까 아르바이트는 잠깐 멈춰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었는데 그걸로 학원을 가고 싶었거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는 학원을 매달 가진 못했지만 방학 특강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에 한 대형 학원에서 방학 특강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학원 내에 독서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서 아예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확실히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생활이 궁핍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말 오전에 하던 햄버거 가게 알바만 다시 시작했고 평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하기 전주만 양해 구해서 일 쉬었죠. 그렇게 뼛속까지 떨리는 수능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서울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식이 장하다. 정말 장해. 어찌 그리 힘든 걸 해냈어. 아이고, 이 할미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장해라. 할머니가 제가 대학교 합격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오셨고 프라이팬에 구워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죠. 진짜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밥 다 먹고 할머니가 사과까지 깎아서 주셨죠. 할머니는 사과를 먹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우리 동식이 참 고생 많았어. 할미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장하다, 참 장해. 할머니가 왜 해준 게 없어요? 저 키워주셨잖아요. 동식아, 할미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너 대학교 첫 등록금은 해줄게. 할미가 약속할게. 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할미 돈 있어. 없긴 왜 없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방에 가시더니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 같은 은행의 통장이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인 날도 있었고 10,000원인 날도 있었고 대개는 몇천 원 정도가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러 개의 통장이 다 계좌번호가 같더라고요. 페이지가 넘어가서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빳빳한 통장에 마지막으로 찍혀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6년 동안 통장에 돈을 모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할미가 붕어빵 사 먹고 싶을 때, 할미가 떡 하나 사 먹고 싶을 때, 할미가 양말 하나 사 신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모은 거요. 그 돈 아껴서 우리 동식이 주려고. 그걸 우리 동식이 대학 등록금으로 쓸 줄은 몰랐네. 할머니, 동식아, 못난 할미 만나 고생 많았다. 할미가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응?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사과 먹다가 말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모으셨던 돈을 다 뽑아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돈이니 제가 알아서 관리하라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계좌도 없었고 현금 500만 원이 얼마나 많은 양일지 궁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방학이라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간다고 나가셨던 할머니가 1시간쯤 뒤에 집에 다급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동식아, 이걸 어쩌니? 이걸 어째?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도둑놈이 가져갔어. 어떤 나쁜 놈이 500만 원을 휙 가져가 버렸어.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곧장 할머니랑 밖으로 나갔고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던 은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계속 뛰면서 500만 원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셨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러다가 점심밥을 먹기 위해 은행을 나오던 은행 직원분들이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사정을 말했고 지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다 같이 경찰서에 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직원분은 은행에서 CCTV를 확인해 본다고도 하셨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의 금액과 소매치기범의 인상착의를 말하고 신고 접수를 했죠. 그날부터 할머니하고 매일같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범인은 잡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CCTV를 보긴 했는데 모자랑 목도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범인이 도주하다가 중간에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는데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그럼 잃어버린 돈은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해야 하는 돈인데.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할머니는 정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들에겐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가 6년을 모은 돈입니다. 6년이나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을 때의 기분이란 감히 어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가셨던 은행의 지점장님이 경찰서로 오셨습니다. 저희 사건이 걱정되어서 진행 상황을 물으려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마주친 거였죠. 지점장님은 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모시고 나가셨습니다. 저와 할머니, 그리고 지점장님은 경찰서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손주분 등록금이었군요.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6년 동안 모으신 돈을 빼가셨다고. 저희 은행에서 할머니 모르는 직원이 없어요.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입금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우리 손주가 공부를 참 잘해서 경영학과에 붙었는데 내가 할미로서 해준 게 없으니 그거라도 해주려고 그러려고 한 건데. 지점장님은 한참이나 저희 얘기를 들어주셨고 할머니는 한참이나 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바로 은행의 지점장님이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할머니와 함께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함께 은행으로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 그리고 동식학생. 뭔데요? 우리가 동식학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를요? 어떻게요? 지점장님 말씀이 은행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지점장님이 혼자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이걸 알게 된 직원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셨다면서요. 네? 아니, 왜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은행에서 동식학생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말 친절하시고 진짜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런 할머니가 힘든 상황인데 돕는 게 당연하죠. 아니요, 그래도 되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이 있는데 어른들이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요, 동식학생. 그러면서 지점장님이 저 할머니 손에 500만 원을 쥐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제가 이 돈 꼭 갚을게요. 당장은 아니지만 진짜 꼭 갚을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계속 직원분들한테 인사드리며 울고, 저도 울고, 진짜 세상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행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무사히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집 떠나던 날 은행 지점장님이 버스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응원과 함께 기분 좋게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귀하게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랑 선배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학교가 좋아서 그런가 과외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 4~5명 과외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선배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수업이 없는 날과 시간을 쪼개어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교 졸업하는 선배가 취업하게 되면서 봐주던 학생을 더 이상 못 봐주게 되었다고 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과외는 주에 2명을 하고 주말 오전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20살 되고서부터는 할머니께 손 벌리지 않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또 매달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제 학교 등록금을 내주신 분들이 계신 은행에 말이죠. 가서 매달 2~30만 원 가량의 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빌린 돈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도 장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며 은행분들에게 돈 갚고 생활비도 내고 한 번은 장학금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은행분들에게 모든 돈을 갚게 되었죠. 지점장님, 여기요. 이걸로 그때 빌려주신 돈은 모두 다 갚았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 입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걸 뭘 이렇게 서둘렀어. 돈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마음이 영 불편했겠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는걸요. 이렇게 대학생활 할 수 있었던 게 다 은행분들 덕분이었으니까요. 동식아,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니? 기분이다.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직원들하고 다 모여서 할머니도 모시고 어때? 그날 은행 직원분들과 할머니와 저와 함께 시내에 있는 돼지갈비 가게를 가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어찌나 재밌었는지 계속 웃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은행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찾아뵙고 할머니 안부도 편지로 보내주겠다면서요. 덕분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군대에 갈 수 있었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은행 직원분들 중에 중고등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달 정도 그 애들 모아놓고 공부 알려줬는데 그 직원분들이 고마우셨나 봅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할머니께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겨울에 집 앞 눈도 치워주시고 할머니 이불도 두툼한 걸로 바꿔주시고 하셨죠.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베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다시 복학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로 장학생으로도 있어보고 진짜 열심히 제 생활을 꾸렸죠.
회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4학년 막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졸업한 선배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유가 시험 공부를 하느라 그랬다더라고요. 시험 합격해서 회계사 자격증 땄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라는 건 말로만 들어봤지 자세히 무슨 일 하는지 몰랐는데 선배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취직할 때 영어 시험 잘 봐야 스펙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일찍 시작한다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회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봤죠. 회계사에 알아볼수록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시험이 어려운 만큼 자격증을 따두면 안정적일 것 같아서 4학년 다니면서 동시에 회계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졸업하고서 1년 정도 공부를 더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동네 애들 과외를 해주며 생활비를 벌었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4개월 뒤 2차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또 한 번 프라이팬에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회계사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진짜 바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볼까 말까 하면서 지냈더랬죠. 그래도 그동안 돈은 꽤 모았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좀 쉬엄쉬엄 하고 놀기도 좀 하라고 할 정도로 일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저는 할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이 너무 허름했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할머니 좋은 집에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예전에 집을 팔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할머니께 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엄청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살기 훨씬 좋고 편한 아파트로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엄청 뿌듯했죠. 할머니,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꼭 약속할게요. 그래, 그래. 우리 동식이 때문에 할미는 행복하다.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서 제가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할머니 친구분들도 다 거기에 있고 할머니가 원래 살던 곳이 좋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할머니께 데리고 갔을 때 할머니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잘 바르지 않으시던 립스틱을 바르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내를 반겨주셨죠.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끄럽게 제 칭찬을 엄청 하셨습니다. 할머니께 처음 아내를 소개하고 상견례까지 하고 식당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며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예쁜 한복도 한 벌 맞춰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지점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종종 연락도 하고 할머니 집 내려갈 때면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요. 지점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도 몇 번 가르쳐 주었었죠. 네, 지점장님, 잘 지내셨어요? 동식아, 지금 안부 부를 때가 아닌 것 같다. 너 얼른 좀 내려봐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송 과장 알지? 송 과장이 할머니 댁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할머니를 봤는데 어디가 안 좋아 보였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와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 감기가 온 건지 열도 많이 나고 아주 안 좋아.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곧장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점장님이 할머니 모시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가주셨고요. 지점장님이 병원에 아는 분이 계셔서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시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서 병 한 번 안 걸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라니 너무 놀랐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히셨거나 사고 난 적 없으세요? 교통사고라던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갑자기 한 달 전쯤에 할머니와 통화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자동차랑 부딪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넘어지기만 하고 피도 안 나고 몸이 멀쩡해서 그냥 차를 보냈답니다. 전화번호 하나도 안 받고요. 왜 그러셨냐고 했지만 할머니가 멀쩡하다며 그 사람도 놀랐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만 드리고 더 신경 쓰지 못했는데 아마 그 사고가 원인인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잡혀있던 일정 다 취소하고 바로 다다음 날 할머니는 수술을 하게 되셨죠. 수술 당일날 아침부터 준비할 게 많아서 새벽에 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서 병실이랑 복도랑 다 엄청 조용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동식이, 네, 할머니. 우리 동식이, 우리 예쁜 동식이 꼭 잘 살아. 이 할미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꼭 잘 살아라. 고마운 사람들한테 은혜 갚으며 그렇게 살아라. 우리 동식이.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지금 다 나으려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식이 장가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이 할미 집은 그냥 팔아. 팔아서 고마운 사람들한테 써.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고 저는 옆에서 애써 눈물을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은행 직원분들, 할머니 친구분들, 제가 공부를 알려준 동네 애들 등등. 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지만 갑작스러운 할머니와의 이별에 정신없이 울기만 해서 똑바로 인사도 못 드렸었네요. 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증손주도 보고 좀 더 누릴 거 누리고 좀 더 저랑 시간 보내다가 가시지.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뤘던 결혼식을 치르고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었을 즈음 할머니의 집에 갔습니다. 영원히 치우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유언이 있으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물건을 하나둘 치우며 또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활은 안정이 되어도 슬픔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집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라서 그런가 금방 집이 팔렸고 저는 집을 판 돈을 들고 지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을 말씀드리니까 지점장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동시가 그 돈은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고마운 사람들한테 쓰라는 게 할머니의 뜻이었는데요. 그럼 그 돈 더 좋은 곳에 쓰는 건 어떻겠냐? 더 좋은 곳이요? 우리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말고 힘든 사람한테 그 돈 쓰자. 평범하지 못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먹고 싶은 밥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지점장님이 할머니 집을 판 돈을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폐지를 주우며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점장님 말대로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닌 저를 도와주셨던 은행 직원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죠. 그 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기부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셨죠.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무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모양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동식이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곧이어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는 할머니를 붙잡으러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죠. 아마 할머니가 제가 기부를 한 사실을 알고 제 꿈속에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병과 사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벌써 6년이 되었네요. 할머니와 폐지를 모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저는 지금 평범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중이죠. 할머니와 이별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결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하루하루 더 사랑하며 보내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함께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제게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생에는 할머니의 할머니로 태어나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제게 했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머니께 주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신 은행 직원분들과는 지금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점장님 늦둥이 아들이 저한테 공부를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애가 서울대에 가면서 지점장님이 제게 무한한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저도 또한 엄청 뿌듯하네요. 아직도 분기마다 한 번씩 고향에 가서 은행 직원분들 만나곤 합니다. 그분들 자식들이 다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만나서 거의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립니다. 모일 때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하신 것, 제가 엉엉 울었던 것, 은행분들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 제가 돈을 매일 갚았던 것, 이 이야기들은 빠지질 않고 있네요. 세상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 그러길 소망하며 저도 따뜻한 배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애들 셋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거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불어 사연을 들어주시는 썰사남 시청자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